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약간 계엄을 하면 돼요 또. 계엄을 해서 일거에 제압을 하려고. 저기 형 너무 민주당은 생각을 안 할까요? 왜 안 하는 걸까요? 왜? 어차피 그게 표로 연결이 안 돼요. 법인카드로 사드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네. 초밥 20일. 범죄자 마인드예요. 그게 남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막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범죄자지. 거기는 워낙에 내가 자주 가는 곳인데. 그 짬뽕. 아 물때도 뭐지? 있다고. 짬뽕은 건너건 길 건너 거 짬뽕. 아 거기도 맛있지. 몇 번 갔다가 또 아저씨들한테 좀 당해가지고 아, 정말 밥을 먹을 데가 없어요. 무서워서. 그 내가 할 말을 저 혼자 다 하네. 그래 통계청장 앞에서. 미안합니다. 하세요, 아 그렇네. 하세요, 야 하세요. 진짜 저 말씀하셔도 말씀 괜찮아요. 나이아가라 앞에서 오줌 쌌네. 세상의 모든 인터뷰 세모인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또다시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약속드렸잖아요. 정치 얘기 지난주에 조금 덜 하는 대신에 이번 주에 정치 얘기 위주로 여쭤보겠다. 제 왼쪽에 김웅 전 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제 오른쪽에 전 통계청장님 유경준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치 이야기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공약했던 1인 1표제가 도대체 뭔지, 이게 뭐 원래 다 한 표씩 행사하는 게 아니었나 봐요. 원래 민주당은 사실 이게 표가 똑같지가 않아요. 거기는 대의원이라는 제도가 있고 대의원하고 그다음에 일반 권리당원이 표를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거의 20대 1 정도. 아, 대의원은 20표. 그래서 대의원이 이제 상당히 그 중요하죠. 대의원 표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전통적인 그런 저 경선 방침이었고 그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어요. 일단 뭐 민주당만의 그 정무 감각이 좀 뛰어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선거 때 중요한 그 인물들을 이렇게 발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갑자기 또 바꿨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정치인들은 뭘 갑자기 바꾼다 그러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 자기 이익이 관련이 많이 됩니다. 꿍꿍이가 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도 보면 자기가 당대표가 됐을 때 의원들하고는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의원들 표는 많이 가져오는 게 아니었는데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는 권리당원들의 다수가 전폭적으로 밀어주면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의원들은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어느 정도 좀 통제가 가능하죠. 뭐 예를 들면 이번에는 누구를 좀 뽑자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 거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20대 1의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같은 거 잘못하면 다음번에 또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른바 친명그룹을 통해서 지난번 총선 때 아무래도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거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좀 줄이고 이른바 김어준의 그 지위를 충실히 받고 있는 그런 이제 권리당원들한테 자기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의도 자체가 이제 중앙위에서 이제 부결이 됐죠. 부결된 것 자체도 보면은 일종의 뭐 세력 대 세력이 붙었다는 게 보다도 확실히 그 대의원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아마 그 선거에 불참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정족수 미달률로 과반수가 안 되면서 이렇게 부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1인 1표제가 저는 20대 1 정도까지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뭐 지금 한 17대 1 정도 그 정도 내려갔다. 그게 계산이 복잡하더라고. 네. 근데 추가로 한 건 생각해야 될 거는 대의원들한테 그렇게 많은 표 할당을 해주는 거는 지역 대표제를 보완하는 의미도 있어요. 정점도 좀 있어요. 맞아요. 거기다 호남 위주나 수도권 위주로 당이 돼 있어가지고 영남 쪽에 대표성이 부족한 거를
대의원 표를 환산해 줌으로써 좀 그런 지역색이나 불균형을 해소하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 대의원은 뭐 제가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의 서울시당위원장 선거 때 보니까 당협위원장들이 추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배지를 안 달고 있는 당협위원장도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대의원은. 네. 그렇죠. 근데 한 아무래도 30명, 50명씩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많이 당선이 돼서 원내보다 원내가 확실히 강하죠. 그리고 거기 원외는 대부분 지역적으로 이제 그 뭐 TK나 PK 쪽인 거고 그 나머지 부분이 다 원내이기 때문에 그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었을 때 당신 100%로 갔었을 때는 당연히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중도한테 소구하기 힘든 사람을 보통 선호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대의원들이 아무래도 정치 고관여층이고 선거에 자기가 직접 영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특히 경기도 선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당이든지 당신 비율이 올라가면 선거는 지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사실 권력 투쟁이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당내 노선 투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많이 이야기할 때 뭐 김어준 그룹과 그 친명 그룹 간에 갈등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현실화된 것 같고 저는 사실은 그 현역 대통령이 있는데 당이 현역 대통령과 좀 각을 세울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확실히 지금 정청래 대표나 그 김어준 그룹하고 지금 대통령 그룹하고 지금 확실히 갈등을 빚고 있다는 걸 확신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연설을 했었잖아요. 뭐 END라고 한반도 무슨 뭐 평화 정책 무슨 정책 이런 걸 발표를 했었죠. 그게 아마 내가 알기로 대통령이 돼서 최초로 나가서 외교 무대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 그런 자리였는데 사실 지금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END가 뭐냐 그냥 끝나버렸어요. 엔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날 뉴스를 정청래 대표가 다 잡아먹었어요. 조희대 대법관 뭐 탄핵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쇼킹한 뉴스 때문에 그게 모두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으로 봤었을 때 저는 그걸 보고 뭔 생각이 들었냐면 이 정도 되면 역모다. 사실 대통령이 거기 나가서 그런 중요한 아젠다를 던질 때가 되면 모든 당이 거기에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 집중을 하고 의도적으로 그걸 가지고 야당하고 싸움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한 2주 동안은 그게 계속 뉴스가 돼야 돼요. 그게 뉴스가 되고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뉴스를 보는 모든 국민이 END가 뭔가에 대해서 기초적인 걸 알게 만들어야 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당이 대통령한테 도와주는 방식인데 뭐 찬물을 던지는 정도가 아니고 뭐 아예 저 대통령의 기사가 그날 제가 알기로 몇 개 나온 게 없어요. 근데 해외 나갈 때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최근에. 지금 그게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나갔었을 때 외국 나갈 때 꼭 당에서 뭔가 소란이 일어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대통령 입장으로 봤었을 때 본인이 그렇게 유엔에 가서 그렇게 중요한 주제를 던지고 있는데 그 조희대 탄핵 가지고 이렇게 뭐 자기 뉴스를 다 잡아먹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공교롭게 외국만 나가면 당에서 시끄럽게 하면서 대통령이 어찌 됐든 간에 외국에 가서 뭐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심지어는 대통령이 뭐 두바이 가도 대통령이 두바이 간 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 순방 갔을 때는 검사들을 고소고발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때도. 가장 최근에 나갔을 때는 그러한 이유로 당이나 국회에서 조용히 하자고 했는데 또 이제 안 지켜진 거죠 또. 1인 1표제냐 대의원 수 표결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로 해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일인데 일본은 의도적이고 일본은 뭐 시끄러우니까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다분히 의도가 깔려 있어가지고
근데 1인 1표제를 지금 벌써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게 맞나 싶은 게 좀 있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이게 맞나?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지금 갈등 모습을 보인 게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저 정치판에서 보면은 서로 펀치를 한번 교환하고 나면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또 한번 붙는 건데 지금은 제가 봤었을 때는 정청래 대표가 계속 대통령한테 지금 잽이 아니고 훅을 날리고 있어요. 계속. 대통령 입장으로 봤었을 때 되게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대통령이 제일 겁이 나는 상황은 법원에서 재판 다시 재개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제일 겁이 날 텐데 근데 지금 사실 법원을 가장 자극하고 있는 건 민주당이거든. 의원들이고 정청래 대표고. 아니 좀 제발 좀 조용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떠들기 시작하면은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오늘 뉴스인 것 같은데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원회 소지가 있으니 그거를 해소하고 가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렇죠.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인가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추진하겠다라고 또 오늘 또 조금 전에 얘기했거든요. 이게 다들 손발이 안 맞는 건가요? 아니면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경기도에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차피 지금 대통령이 공천에 도움 줄 것이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럼 확실하게 한쪽을 잡고 가자. 이제 개탈 잡고 가자. 뭐 이런 분위기인 것이고 그게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사실 그 위헌일 소지가 되게 많고 그거를 민주당도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위헌을 해소하는 헌법재판소 법도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법에 대해서 위헌 심판이 또 들어가는 거죠. 혹시 의원님 생활들을 하시면서 대통령실에 청탁해 보신 적 있어요? 청탁을 받았으면 받았지 청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죠. 아니 그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왜 그 김남국 전 의원이랑 뭐 디지털 소통 비서관인가 전 인사 문제. 네. 문진석이라고 지금 네, 그 네, 사무부총장인가요? 그 민주당의 사무부총장님 이분이랑 주고받은 문자가 되게 이슈가 됐잖아요. 김남국, 문진석, 김현지로 이어지는 이 인사청탁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김현지는 아니고 현지 누나. 아, 네. 현지 누나. 현지 누나 누군지는 모르고. 네. 이게 가능한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현지 누나가 지금 가장 힘이 센 거예요. 왜냐하면 훈식이 형은 명확하게 강훈식이겠지. 대통령실 안에서 솔직히 비서실장이 그런 부분은 거의 다 커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훈식이 형하고 거기서 현지 누나에게 추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훈식이 형이 아니고 굳이 현지 누나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건 뭐냐면 방점이 현지 누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 비서관 정도 되면 비서실장한테 바로 보고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저 훈식이 형한테 이야기를 할게요 보다 조금 더 확실히 내가 확실히 챙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 됐는지 모르지만 현지 누나라는 사람은 인사권이 없는 거예요. 추천권도 없는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한테 추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 뭐냐면 앞에는 사실은 허수아비고 실제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뒤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 앞에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A는 A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B도 있어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은 항상 진실은 B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훈식이 형을 말고 별도로 현지 누나를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현지 누나가 정말 세다. 근데 어찌됐든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 근데 확실히 그건 맞는 것 같아. 일단 낙하산 타고 오면 세긴 세. 우리가 보면 공수부대 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보면은 낙하산 타고 온 사람은 전문성도 없고 그런데 월급은 올라간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 동대문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되면 뭐 사실 증거가 상당히 명확한 거 아닌가. 상당히 명확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 반응 자체가 지금 요즘은 지금 조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초창기에 반응을 너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하고 그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거의 공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무고로 고소까지 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야, 지금까지 그럼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 입장으로 봤었을 때 보좌관이 의원을 상대로 이걸 없는 일을 이렇게 지어내는 게 쉬운가? 그리고 명백하게 지금 뭐 화면에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뒷덜미를 이렇게 잡아채는 모습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뭔가 거기 그날 뭔가가 있었지 않고서는 어떻게 뭐 그날 당시에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데이트 폭력을 목격했고 본질은 데이트 폭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1년 전에 장경태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했었어야죠. 신고를 하든지. 거기에서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구도로 앉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보통 그렇게 안 앉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앉는 경우가 없지. 형님 그렇게 앉아본 적 있어요? 아니, 나는 무서워서 떨어져 앉죠. 일단 지금까지 정황으로 밀어보면은 분명히 성추행과 2차 가해 쪽으로 흐르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 장경태 의원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늦게 도착을 했으니까 빈자리가 거기밖에 없었으면 거기 앉을 수도 있었다. 아니에요. 거기 족발집이었고 제가 그 족발집에 9시 45분까지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 사람 목격담을 직접 들었어요. 네, 그거를 뭐 이게 수사와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 자리에 그 사람밖에 그 자리밖에 없어서 거기 앉았다. 그거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 기자는 뭐 술자리에서 저한테 뭐 터지게 터졌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형사 사건이니까 뭐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일단 지켜는 보다. 근데 지켜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피해자하고 피해자 남자친구에 대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는 그건 되게 위험한 그런 지금 짓거리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의도적이고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더 문제 같아요. 너무 비열해요. 그 공격하는 게 너무 비열하고 그런 게 아직까지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그것도 집권 여당에서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대한민국에서 인권이라는 게 그 언제 과연 자리를 잡을 것인가? 그 보자진 갑질은 이 갑질에 대한 법률을 만드시는 분들부터가 어기고 있으니까 사실 뭐 원래 드릴 말씀이 없네요. 우리나라 그 2차 국회의원들은 가해를 하면은 성범죄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면은 그거를 처벌하는 법을 지난번 국회에 상정했는데 장경태 의원이 그 공동 발의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법에 처음으로 아마 처벌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법률 얘기 나왔으니까 장경태 의원 지난 3월인가 그 무슨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가중 처벌한다는 법도 발의를 했다면서요. 당해봐도 그런가 보다. 그러면 또 그 전 남자친구를 그래서 가중처벌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 다 어느 게 맞는지 지켜보면은 재밌겠네요. 민주당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대통령실 얘기인 것 같은데 저 얼마 전에 그 지나다니다 보면 플랜카드 막 붙거든요. 당협위원장들이 올리신. 근데 국민연금으로 환율을 방어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국민연금 기금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잘 모아놨다가 수익률을 창출해가지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보험료 인상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했는데 그거를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면 국민연금 수익률이나 이런 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기금 수익률을 저하시키고 그럼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혜택을 도적질을 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때 국민연금으로 주식을 방어하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국민연금 내부에 뭐 무슨 내부 민주당이나 조항인가? 진보 세력들은 국민연금은 꽁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그러면은 세금으로 바꾸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의 운영 수익률이나 국민연금 기금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 접근 방법 자체가 접근 다르다.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험료 내는 거에 비해서 2배 이상 받고 있는데 재정 건전성을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은 보험료를 한 2배 정도 올렸어야 됐는데 조금만 올린 거고. 그래서 뒤에 그게 고갈이 되면은 거기다가 세금 박으면 된다는 거죠. 그거 못 사는 세금은 나라들이 누구한테 받냐면 부자한테 받아서 세금으로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라는 게 아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교수가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물어봐요. 이게 무슨 그냥 그 투컷짜리 만화였던 것 같은데, 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하니까 다 손들어요. 근데 부자가 싫은 사람 하니까 다 손들어요. 이게 아이러니거든요. 근데 이 국민연금까지 망가지면 부자는커녕 밥 먹고 살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나이 들면? 그렇게 생각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파퓰리즘적 생각을 하면은 뭐 국가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면 국가가 도와줘야 되고 그걸 위해서 세금을 걷는 거니까 국민연금 기금은 당장 필요한 곳에 쓰자. 물가 상승해서 환율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제2의 연위기가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급한 불을 끄자고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환율이 왜 오르고 물가가 왜 올랐는지 생각해 보면은 원인 천망을 해야 되거든요. 네.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많이 풀었으니까 인플레이션 생기고. 국민 뭐 상생 쿠폰이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몇십조 뿌리지 않았나요? 벌써 이 정도 들어서. 예, 통화량이 1년 사이에 40%가 늘었다 그럽니다. 통화량이 40%라서.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물가로 가지. 아니 근데 그 되게 경제학적으로 보면 되게 기본적인 얘기 아닌가요? 경제학을 반대로 생각하든지 싫어하든지 그러더라고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를 거꾸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호텔 경제론 있잖아. 호텔에 10만 원을 주고 뭐 예약을 했는데 나중에 결국 취소됐지만 활기가 돌았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사람들이 부자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통화량이 늘어나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은 진짜 되게 요즘 초등학생도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물가 상승을 시켜가지고 돈의 화폐의 실질 가치를 저하시켜가지고 물가 상승에는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요. 식필품들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의 그 일종의 경제 어떤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 하냐면 인플레가 심하면 가난한 사람은 손해 볼 게 없다는 거야. 왜요?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플레가 심해져서 그게 1억이 되면 이 사람은 99억을 잃은 거지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잃은 게 없지 않느냐. 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 수준이에요. 중간에 빠져 있는 거죠. 10만 원, 100만 원 가진 사람은 5만 원, 50만 원 드는데. 아니 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지금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해를 하면은 최민희 의원의 양자역학 그 공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건. 아니 그럼 물가가 올라가면 환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임금 상승도 어느 정도 해주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안 올라가니까 월급쟁이나 서민들이 물가가 급속도로 상승하게 되면 더 피해를 본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되게 민감한 제목 갑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유감 표명을 했어요. 했죠. 안 한 것 같은데. 아니 유감 표명은 했죠. 그냥 내가 기분이 나쁘단 것 같아. 그 상대방은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 사과는 상대방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님이랑 똑같은 이제 장동혁 대표님께서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나왔다 그래서 참 말이 많은데 이 윤한홍 의원 이 그 대표적인 친윤 아닙니까? 그렇게 분류가 되지요. 근데 이분이 장동혁 대표한테 연전해서 겨 묻은 게 똥 묻은 게 이런 얘기 했거든요. 친윤한테 찍히고 살아남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장동혁 대표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어찌 됐든 간에 저 윤한홍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것 자체가 되게 고마워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친윤들한테 가장 뭐 많이 당한 게 저기는 하지만 그걸 떠나서 어찌 됐든 당과 저 나라를 위해서는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윤한홍 의원이 말한 게 정확해요. 민주당이 뭘 어떻게 해도 한 방이면 끝나. 불법 개혁은 안 했지 않느냐. 이재명이 뭘 어떻게 해도 현지 누나가 뭘 어떻게 하고 뭐 항소 포기를 하고 뭘 어떻게 해도 개혁은 안 했지 않느냐.
국회 헬기를 보낸 건 아니지 않느냐. 그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국민들이 일단 우리한테 바라는 건 뭐냐. 니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하지 않고 민주당을 공격한다고 하면 니네들 똑같은 내로남불인 거지. 내로남불 중에서 다른 모든 내로남불을 이게 다 그냥 다 압살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딱 그거죠. 우리가 아무리 욕을 해도 우리는 똥 묻은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윤한홍 의원이 과거에 뭘 어떻게 하셨는지는 어쩐지 모르지만 엄청 고맙더라고요. 아니 윤한홍 의원도 진중의 핵심이었는데 똥 묻은 게 개 묻은 게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도 똥 묻은 게인지 개 묻은 게인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친윤그룹들이 왜 친윤을 했고 어떤 짓을 했냐 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친윤그룹들이 계엄의 사과를 하자는 것도 좋은 이야기지만 그 전에 자기들이 잘못한 것부터 사과를 하고 차례로 해야지. 갑자기 나와가지고 똥 묻은 게, 개 묻은 게 이야기하니까 좀 생뚱맞은 건 있어요. 옳은 소리긴 한데 좀 더 깊은 반성부터 하고 차례차례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 이번에 우리 당에서도 25명이나 나와서 이번에 반성을 한다고 했거든. 저는 진짜 그날 그거 보고 그 기사 보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거야. 그 다음 날까지. 왜냐? 당대표의 그 목소리하고 배치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을 25명 모았다는 것도 대단하고, 우리 당 의원들 중에 내가 보기에는 누구 하나 깃발 들면,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활동하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계엄에 대한 사죄부터 한마디 더 가면은 지금 완전히 계엄 사죄를 두고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차례대로 아마 차례대로 사과를 하고 제일 뒤에 남은 사람이 벌 받는 거. 장정욱 대표인데 아마 장동욱 대표가 벌칙 수행을 하게 되는 아니야, 구조로 생각보다 가지 않을까. 빨리 할 수도 있어. 눈이 빠른 사람이야.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낭만이 없는 정치 시대라고. 우리는 낭만이 너무 많아. 아, 우리는 많죠. 지금 내가 보니까 정말 극한 직업이 돼 있는 것 같은 게, 아니 우리 당 의원들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요즘에는 막 화를 낸다니까. 네 혼자 도망갔다고? 자기들이 쫓아내놓고 나서 나보고 도망가서 넌 좋냐 뭐 이런다고. 그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좋지 뭐, 좋기는. 아, 이게 이 두 분은 국민의힘 소속 당원이신데 민주당 욕하는 것보다 국민의힘 욕하는 게 더 과격해 지금. 그건 왜냐하면 애정이 있고 기대가 아직 있어. 나는 우리 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리더십 문제야. 리더십만 제대로 서면은 우리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무슨 활동 같은 때도 와서 보면은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 그러니까 우리 당의 봉사활동하고 다른 당의 봉사활동은 질적으로 좀 달라요. 그러니까 딴 데는 사진만 열심히 찍고 우리는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가거든. 그런 우리 당만의 그 어떤 그 또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이게 리더가 잘 끌고 가면은 이게 잘 됐지. 왜냐? 이번에도 봐봐. 25명이나 그래도 목소리를 내잖아. 그리고 윤한홍 의원도 그러고 누구야 주호영 의원도 그러고 목소리를 내주잖아 지금이라도. 저렇게 많으니까 나만 나쁜 놈. 아이 왜냐? 내 생각해 보니까 가해자들은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 난 그 이야기를 했어. 난 그 이야기를 한 거고, 가해자들이 먼저 자기의 치열한 반성부터 하고 그런 말들을 해야 진실성 있는 똥 묻은 개, 개 묻은 개가 아닌 진실된 사과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좀 첨부했어요. 그렇게.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뭐 방어권을 해줄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으면 뭐라고. 이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찌됐건 근데 그 기소는 당했죠 지금. 불구속 그렇죠. 기소를 당하고. 네. 이분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면 국회의원의 표결을 방해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실 핵심은 그게 아니고, 그 대통령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우리 당 의원들을 밖으로 뺐다가 나중에 정적수가 되니까 다시 보낸 다음에
본회의 개최를 좀 연기시키고 이게 결국은 계엄 해제를 늦춘 거 아니냐, 시간을 벌어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아마 구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쪽으로 계속 그 공방이 이루어질 거고 재판 과정에서는. 근데 저는 그날 당시에 추경호 의원이 막 의도적으로 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그때 아무튼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게 정말 우리 당한테 상당히 큰 원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구속되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그러잖아요.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그게 뭐 대표가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해서 움직이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 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당시에 좌지우지했다고 보기에는 힘든 점도 있어요. 뭐 그래서 개별적인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누구 말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거를 뭐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게 저기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제 예. 구속은 안 될 것이다. 아니, 그 실형은 안 나올 것이다. 유죄는 안 나올 것이다. 아, 그거는 뭐 재판부가 판단할 일인데 판사가 누가 들었냐에 따라서 워낙 변화가 심한 상태여가지고 그거는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선거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뭐 그 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2월달 말부터 명절 지나고 공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의중은 지방선거 겁나 힘들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저는 생각이 국정지지도나 대통령 지지를 보면은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거라는 거는 짐작할 수 있겠죠. 지금 같은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은. 근데 이제 연말이나 1, 2월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하는데, 그래서 그게 잘 될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저는 한 가지 변수만 빼면은 내년 지방선거는 우리 당한테 엄청 유리한 선거예요. 왜냐하면 중간 선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은 견제 성격이 커집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도 민주당이고 절대 다수 의석도 국회 의석도 민주당이고 그 민주당 양쪽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사법부나 검찰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압박을 넣고 있고, 그런 뭐 자기들이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을 내고 있으면서 뭔가 견제는 해야 된다,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라는 요구가 강해요. 그것도 강하고 내년에 이제 결국 중간선거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요소인데, 지금 이 물가나 그다음에 이제 그 내년 봄에 부동산에서 터지게 될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이걸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그 여당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고, 주가가 나는 지금 너무 급히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때 이게 분명히 큰 문제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 팔아야겠네. 그런 여러 가지 구도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 여당한테는 불리한 선거인데, 여당이 가지고 있는 절대 무기 두 개가 있죠. 첫 번째는 불법 개헌. 그리고 우리 당은 여전히 윤석열, 김건희하고 결연을 못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당은 공천은 결국 망칠 거예요. 21대도 그랬고 22대도 그러고 결국은 공천 때문에 망쳤어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이대로 가면은 우리 당 공천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내는 게 아니거든. 제가 저기 옛날에 저기 저 뭐 당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해서 그 전당대회 나왔었을 때 그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저 패착이 있었지만 가장 큰 패착이 시스템 공천이었어요. 그 지방선거 공천부터 시스템 공천으로 가겠다. 당협위원장들이 결정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끝났어. 그러니까 대의원 너무 옳은 소리를 해가지고. 모든 저 당협에서 출입 금지야. 오지 말래. 우리 당은 공천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지금 이 공천 제도는 내가 다 알아. 얘네들이 어떻게 장난을 치고 있는지 다 알지. 근데 이대로 가면은 문제는 뭐냐. 유권자들이 그걸 다 알더라고. 그렇죠. 장난치는 걸. 아니 그리고 부정선거 이야기 하는데 경선 과정에서 우리 당이나 민주당이나 엄청난 부정선거 당내 경선은 부정이에요. 고에는 1분만 있다 하고요. 네. 민주당 얘기할 때 한숨 한 번도 안 쉬다가 국민의힘 얘기하면 계속 하면서 쉬세요.
참 아니. 애정 넘친다. 애정 넘쳐 진짜. 당심 70% 이번에 한다는 거. 아니 그래서 보고.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그거 이제 7대 3으로 결정을 해서 넘겼다. 어떻게 할까? 이제 장 지도부가 판단을 해라. 눈치 근데- 게임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근데 계속. 7대 3이랑 5대 5랑 저는 별로 다르다 생각 안 하거든요. 아 그걸 잘 아시네요. 7대 3이든 5대 5든 현행 룰로 하면은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니 그 당내 경선은 나는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내 경선이라는 것은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90%는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완전 국민 경선일 경우에. 어렵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당심 70%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한 주는 신천지에 가가지고 저기 수학도 좀 하고 한 주는 저기 통일교회 가서 참 어머니야 또 만나고 오고 뭐 이래야겠지 그 양반들이 막 떼거지로 들어왔잖아요. 그게 이번에 뭐 밝혀졌는데 아니 그렇게 조직적으로 들어왔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당심 70%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야. 그냥 국민들 당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우리는 이번에 한번 땡겨 먹고 그 7대 3이든 5대 5든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거죠. 내가 질문을 그 오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으면 그냥 100% 당심이죠. 그렇죠. 그거 역선택 방지조항이 있으면은 국민 경선 여론조사를 하든 당원 투표를 하든 똑같이 나와요. 근데 왜냐면 이제- 중도가 일부러 포함되긴 하지만은 당 지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투표를 장악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똑같이 되는 거고. 제가 궁금했던 게 옛날엔 자 우리 선거에 왜 민주당 애들이 투표를 하게 놔두냐 제가 이 논리에 약간 빠져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에서 거기서 걔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이 와서 잘 안 될 것 같은 후보한테 오히려 더 표를 몰아줘서 우리 후보의 경쟁력을 떨어지는 후보를 네. 뽑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네. 그 정도로 만약에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면은 처음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었을 때 우리 당 지지한다라고 하겠지. 그치 그러네.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모순이에요. 앞뒤 말이 안 맞는 성립이 거야. 안 돼. 그럼 내가 할 말을 저 혼자 다 하네. 그래 통계청장 앞에서 미안합니다. 아 그렇네. 야 진짜 저 말씀하시는 말씀 괜찮아요. 나이아가라 앞에서 오줌 쌌네. 누가 하든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역선택 방지 조항이란 거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말이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결국 지방선거든 대선이든 국회의원 선거든 간에 선거판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영남, 호남을 제외하고 수도권이나 수도권이에요. 충남, 강원 지역에서는 우리 김 의원이 만든 말이기도 한데 중수청이라 그래가지고 중도층, 청년, 수도권. 수도권의 지지를 얻지 않으면은 선거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나 뭐 당원 위주로 투표를 해버리면은 지금 당심이나 뭐 여론조사 역선택 배제하는 것도 거기 보면은 적어도 성, 연령, 지역은 할당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하루 만에 하고 하니까 할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가중치라는 거를 마음대로 하든지 심한 경우에는 성, 연령, 지역도 할당을 안 해요. 할당을 안 하고 먼저 들어온 사람들로 해버리면은 열성 지지층 또는 동원된 사람들만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작이 가능한 거죠, 그게. 당심, 민심, 5대5니 뭐 7대 3이니 하는 거는 잘못된 프레임이에요. 그거는 둘 다 틀린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역선택 방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냐 아니냐, 100% 국민 경선을 하냐 아니냐, 선거에 이기느냐 지느냐를 가름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하고, 그거 대표적인 케이스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올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가지고 100% 국민 경선을 정말 했다고요. 그게 이제 중수청의 중요성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게 변하지 않는 한 다음 선거에도 별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지금 7대 3이니 5대 5 하고 있는 거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식인데 그거부터 깨지고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틀린 답을 두 개를 놓고 답을 그렇죠. 정답을 맞춰라 하는 거잖아요. 정답이 없는 네. 거를 가지고 선택을 하라는 식이니까 그게 소위 잘못된 프레임이란 거죠. 그게. 그 생방송 나와 주실 거예요? 뭐 여기서 말하면 뭐해? 명작 나는 뭐 이제 내가 그럼 은퇴하지. 형안 넘나도 안. 아니 학술적 학문적 이걸 해주셔야죠. 이제 세트로 다녀. 형. 세트로 다녀. 근데 이거 좀 해보고 뭐 좀 될만하면은 될만해서 그 생방송을 가치가 있으면 하고 이게 안 풀려면 하였단 뜻이야. 야, 됐어. 아니야 하여튼 할 뜻이야. 필요도 없으면 아는 게 좋아. 형은 설득을 하려고 하지 마. 그냥 우겨? 그렇지. 오늘 세상의 모든 인터뷰 세모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